서울 랜드마크가 뭐가 있을까요? 어머니 서울 하면 생각나는 거 뭐 있으세요? 강남. 역시 부동산 하시는 분이라서.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 외국인들이 서울 하면은 어떤 뭐가 생각나 이렇게 막 물어보면은 딱히 랜드마크로 얘기를 하는 게 없어요. 뭐 비빔밥, 불고기, 뭐 이런 음식 같은 거, 케이팝, 그 연예인들 얘기하고. 우리 서울 하면 딱히 생각나는 게 진짜 남산타워 말고는, 남산타워도 사실 랜드마크라고 할 수 있을까 싶기도 하잖아요. 다른 그 주요 글로벌 도시들의 그런 거에 비했을 때 우리나라는 그런 게 아주 부족한데, 이런 것들이 싹 다 들어올 수 있는 데가 어딜까요? 그러니까 지금 용산 브리핑을 하는 거겠죠. 당연히 용산입니다. 용산 이거 미래의 전경인데, 용산에 우리 뭐 호주에 가면 그 오페라 하우스 같은 이제 그 요런 것도 노들섬에 생기고, 뭐 맨하탄 같은 어마무시한 그 고층 빌딩들도 생기고, 용산 공원도 생기고, 여러 가지 랜드마크들이 다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용산입니다. 그래서 용산이 우리 그 3대 도심 어딜까요? 우리나라 3대 도심. 광화문, 강남, 여의도, 이렇게 이제 3대 도심이고, 최고의 업무지구가 다 있잖아요. 근데 지금 현실적으로 얘네들이 한계가 지금 다 됐어요. 포화 상태고 더 이상 개발할 땅도 없을 뿐더러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이런 도심의 기능을 그러니까 분산해서 해결할 수 있는 곳이 용산이고, 딱 가운데 있잖아요. 그죠? 3도심의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이 3도심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고, 서울의 글로벌 경쟁력을 상승시킬 수 있는 기반이 되고, 그리고 용산 자체가 개발할 수 있는 부지들이 워낙 넓습니다. 그냥 뭐 용산공원만 하나 하더라도 그냥 100만 평이니까 가용부지가 엄청 풍부하고, 입지적으로 굉장히 우수하잖아요. 한강을 끼고 있고, 3도심의 가운데 위치해 있고, 교통도 좋고, 입지적으로 워낙 우수하다 보니까, 그리고 녹지도 엄청 많고, 남산, 용산공원, 한강. 그래서 여러 가지 면으로 봤을 때 이 용산 개발이야말로 우리나라 서울의 국제 경쟁력을 상승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과제다. 그래서 여기는 용산에 개발되는 것들을 보면 대부분 지자체가 개발하는 게 아니라 국토부에서 개발을 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입지에 개발이 된다. 그래서 이 용산이 어떻게 개발됐느냐에 따라서 서울의 미래가 바뀔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용산에 어떻게 바뀌는지 개발 호재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리고 용산에 어떤 정비 사업들이 있고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리고 이것들이 다 바뀌게 되면 용산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그리고 Q&A 시간 가지면서 이번 세미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센트럴파크 전경입니다. 또 퀴즈, 여기 어딜까요? 이건 못 맞힐걸? 어떤 도시의 공원이에요? 여기는 이제 영국 런던의 하이드 파크라고 합니다. 들어보셨나요, 하이드 파크? 들어보시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기는 어딜까요? 여기도 주요 도시의 어떤 공원이에요. 힌트. 전승탑. 잘 모르시겠어요? 여기는 독일 베를린의 티어가르덴이라는 공원입니다. 제가 이런 공원들을 말씀드린 이유는 랜드마크급 공원들이 도시마다 다 있어요. 근데 서울은 서울숲 정도 되나? 서울숲도 물론 좋은 공원이긴 합니다만 이런 랜드마크급은 아니거든요. 용산에 들어오는 게 용산공원입니다. 용산공원은 2007년도에 용산공원 조성특별법, 법으로 제정이 되어 있어요. 얘네는 이 용산기지를 반환해서 받은 땅이잖아요. 여기 뭐 주택을 짓는다거나 뭐 오피스를 짓는다거나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얘네는 공원으로 하게끔 공원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용산기지 반환이 아직 좀 덜 됐고 굉장히 좀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다 반환이 되면
어쨌거나 공원으로 개발이 된다. 네. 얘네 지금 공원 조성 비용이 2조 1,400억 원 정도 추정이 되고요. 이거는 아주 오래전에 나왔던 계획이기 때문에 이거에 한 따블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자금 조달은 이거 한 70% 정도는 나라에서 하고요. 30% 정도는 서울시 이 재정을 활용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국가가 전면적으로 나서서 이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뭐 사실 예산만 잡히는 대로 바로바로 진행이 가능한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86년부터 일부를 반환했는데 지금 요렇게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데가 지금 반환 받은 데예요. 근데 반환받지 않은 데가 더 많죠. 그죠? 한 30% 정도 반환은 받았고, 이거는 차차 지금 반환을 지금 하고 있는데 잘 진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언제 잘 될지는 모르겠고. 그래서 지금 최근에 나왔던 용산공원 계획, 기본 계획 상에 완전 개방 시기가 수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2027년도에 전면 개방을 하려고 했는데 반환이 완료된 후로 7년 이후에 용산공원을 완전 개방하겠다. 그래서 언제 될지는 사실 모릅니다. 근데 지금 일부 반환을 받아서 공원을 만들었어요. 용산공원 가보신 분 계세요? 어떠세요? 진짜 좋아요. 좋죠. 예. 일부밖에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장교 숙소 거기도 가보셨어요? 여기도 괜찮아요. 좋아요. 이게 가을에 가면 이게 단풍잎 되게 새빨갛게 되게 이쁘게 돼 있거든요. 가면은 진짜 그 베버리 힐즈를 걷는 느낌이랄까? 네, 굉장히 이쁘고 가을에 한번 꼭 가보십시오. 너무 이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금 일부가 반환이 되었고 공원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 좌측은 용산공원 조감도고 우측은 지금 계획상 나와 있는 입구예요. 네, 엄청 넓으니까 입구가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로 되어 있는 입구들이 지금 뭐 남산 이쪽을 통해서 남산으로 또 진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태원역, 그 녹사평역 보시면은 여기 용산구청 있고 녹사평역 바로 옆으로 용산공원이잖아요. 요 나들문 조그맣게 나들문들이 다 있긴 있어요. 근데 주요 이제 나들문이 한강에 접해 있고 용산에 접해 있고 그리고 용산공원이랑 용산역은 또 연결이 될 겁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녹지로 도보로 다 용산을 이동하면서 다닐 수 있게끔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산공원은 그냥 용산 개발의 핵심이라고 보면 됩니다. 예. 이게 사실 기지 반환 문제가 가장 중요한데 반환한다 하더라도 정화하고 뭐 이런 것들이 또 문제입니다. 그래서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용산공원이 어떻게 보면 용산공원의 가장 큰 개발 호재고 이게 완성이라고 끝판왕이라고 보면 됩니다. 용산공원이. 자, 그다음 국제업무지구. 여기 위치 어딘지 아시죠? 여기가 용산공원이면 여기 용산역, 용산 정비창 여기가 이제 국제업무지구 자리예요. 옛날에 여기 개발을 하려고 했다가 좌절됐습니다. 그 이유가 이걸 민간에 다 맡기다 보니까 그러니까 글로벌 경기가 안 좋고 부동산 경기가 엄청 안 좋다 보니까 민간이 이제 도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 이제 앵커브리 착공이 들어가거든요. 이제는 어떤 방식으로 개발을 하냐? 일단은 이 SH랑 그 철도공사가 요거를 소유를 하고 있어요. 이제 관공서잖아요. 얘네들이 일단은 개발을 다 합니다. 앵커브지가 앵커브지는 뭐냐면 기반 시설을 다 닦아 놓는 거예요. 도로 빼놓고 획지를 이제 필지별로 다 이제 분할을 해서 바둑판처럼 이쁘게 해놓고 그 필지 하나하나씩을 이제 민간한테 매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매수한 민간은 여기다 이제 개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앵커브지가 원래 착공되고요. 뭐 수도 없이 이제 좌절을 많이 겪었습니다. 뭐 사람도 많이 죽었고 뉴스에도 많이 나왔었고 박원순 시장 때도 추진을 했는데 뭐 그렇게 이게 좋은 성과는 없었는데 이제 오세훈 시장 들어오면서 급물살을 타면서 드디어 이제 올해부터 착공이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 면적이 한 50만 제곱 돼요. 원래 여기가 서부 이촌동이거든요. 여기 아파트들 좀 있는 거 아시죠? 원래 얘네도 같이 가는 거였어요. 구역 상으로는 그게 같이 설정이 되어 있었는데
얘네가 빠짐으로 인해서 빠르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 서부 이촌동 아파트 주민들이 막 가서 막 항의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저는 잘했다고 봅니다. 얘네들 때문에 맨날 그 시위하고 반대하고 사람 죽고 했던 사람 것 때문에 얘네들 때문에 다 그렇게 늦어졌던 거였거든요. 사고도 많이 생기고. 근데 저는 제외해서 가길 잘했다고 생각하고, 아무튼 얘네는 그 뺀 면적이 지금 50만 제곱 정도 되고요. 그리고 시행자는 코레일이랑 철도공사랑 이제 SH공사에서 70대 30으로 가지고 있고, 공공이랑 민간이랑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앵커 부지를 공공이 다 만들어 놓고 요거를 개별 필지를 민간한테 판 다음에 그 민간에서 개발하는 방식입니다. 총 사업비가 51조 들어가는, 이것도 옛날 계획이기 때문에 100조 들어갈 겁니다. 예. 물론 100조를 다 민간에서 하는 건 아니죠. 공공에서 하는 건 아니고 민간이랑 같이 하는 거겠죠. 얘네는 이제 화이트 존이라고 해서요, 용적률 개념이 없어요. 우리가 일반 상업지역 같으면 용적률 1000% 받으면 잘 받았다, 뭐 1500% 이런 용적률은 없거든요, 우리나라에. 얘네는 1500% 이상도 가능한. 우리가 지금 롯데타워가 제일 높잖아요. 그 롯데타워만한 것들을 여기 그냥 줄줄이 세워진다고 보시면 되세요. 물론 민간에서 뭐 자기 회사에 맞게끔 개발을 하겠지만, 그래서 화이트 존이고 용적률 개념이 없고, 여기 들어오는 것들은 이제 글로벌 어떤 회사들의 어떤 아시아 태평양 지사라든지 국제기구의 어떤 아시아 본부라든지 이런 것들을 유치를 할 겁니다. 물론 국내 대기업들도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 국제적으로 이 그 국제 기업이나 글로벌 기업이나 글로벌 이제 어떤 기구들의 유치를 위해서 지금 영업 활동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뭐 그 가시권에 들어온 기업들이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만약 걔네들이 들어오면 이제 이 용산국제업무지구가 이제 아시아 태평양 본사 뭐 이런 식이 되겠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 2040 기본 계획에 나와 있는 그 국제업무지구 계획인데, 이게 몇 장 따왔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인공지능, 자율주행, 로보틱스, 핀테크 뭐 좋은 것들은 다 갖다 붙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그 좋은 개념들이 다 도입이 됩니다. 그러니까 스마트 시티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이게 다 될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이제 우리 강남이 옛날에 개발될 때만 하더라도 그냥 이제 아무런 생각 없이 필지 다 잘라놓고 그냥 건물만 올리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거기 이제 부작용들이 지금 나타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뭐 교통량에 대한 개념도 없었고, 녹지에 대한 개념도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부작용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용산 개발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다 겪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해소한 상태에서 개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최첨단 기술, 최첨단 뭐 4차 산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개념들을 다 도입해서 전체적으로 개발을 한다. 거기에 핵심이 이제 용산국제업무지구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방문했을 때, 아, 대한민국 서울은 이 정도로 좋구나, 최첨단화 되어 있구나, 이런 거를 느끼게끔 해줄 수 있는 여러 가지 개념들이 도입된다. 이게 핵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이거는 이제 작년 자료인데, 국제업무지구가 도계의 심의 통과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사업을 추진한다. 그리고 올해부터 앵커 부지가 착공이 들어갑니다. 이거 영상 자료 한번 봐볼게요. 이게 UAM입니다. 항공택시. 밑에는 녹지를 많이 배치할 겁니다. 만초천이 지나가게 돼 있어요. 만초천 지금 다 덮어가지고 이제 막혀 있는데, 요걸 다 복개해서 청계천처럼 그렇게 새롭게 만들 거예요. 그게 이제 국제업무지구로 지나갑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지하, 지상, 공중 이렇게 해서 입체적으로 개발이 됩니다. 이런 스카이 브릿지는 다 이제 공공이 개방을 할 겁니다. 멋있죠? 이렇게 안 될 것 같아, 근데. 그리고 이제 용산공원이랑 국제업무지구랑 이제 연결을 할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용산은 전체적으로 도보로 다 왔다 갔다 다 가능합니다. 용산 공원을 통해서 이런 도로, 그러니까 녹지를 활용한 도로를 만들 거거든요. 이런 도로를 통해서 어디든지 다 이동이 가능하게끔 게이트웨이 조성 사업도 추진하고, 그리고 이제 용산 전자상가. 이 전자상가가 어디 있냐면 여기가 국제업무지구잖아요. 전자상가가 여기예요. 여기 보시면 원효 전자상가, 나진상가, 용산 전자상가, 나진상가, 선인상가 이렇게 쭉 있습니다. 얘네가 이제 전자상가 아시잖아요. 옛날에 막 컴퓨터 팔고 막 노트북 팔고 뭐 옛날에 여기 가보신 분 있으세요? 한 번쯤은 다 가보셨잖아요. 지금 최근에 가보신 분? 최근에 가보시면 별로 없을 거예요. 최근엔 투자자 말고 가지를 않습니다. 실제로 여기 이제 많이 이제 거의 뭐 공실도 많고 거의 창고 수준으로 쓰고 있는 그런 지역인데, 여기가 이제 통으로 이제 개발이 될 거예요. 물론 얘네가 전자상가를 다 가면 뭐 한 3층, 뭐 5층 이 정도 되는 전자상가를 다 부셔가지고 여기 고층 빌딩들 다 들어옵니다. 얘네는 다 이제 오피스 시설 플러스 주거 복합으로 들어와서 아파트도 있을 거고 오피스텔도 있을 거고 그렇게 사용이 되는데, 용산 국제업무지구의 부수적 기능을 담당하는 게 이제 용산 전자상가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ICT 신산업 육성, 그리고 용산 정비창의 비즈니스 지원 기능 강화, 그리고 신생활 기반 시설 연계해서 용산 정비창의 부수적 기능을 담당하는 업무지구가 될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 이제 주상복합 이런 게 들어와요.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소유권이 대부분 법인들이 다 소유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개인이 거래할 수 있는 상가가 선인상가 21동, 22동이랑 원효상가 일부. 원효상가가 요거고 선인상가가 요거거든요. 요거 두 개 빼고는 지금 다 법인들이 소유하고 있어서 지금 실제로 하나는 이제 그 공사가 들어갔습니다. 이미 그 명도 다 한 상태에서 가시면은 플랜카드 다 걸려 있고 이 건물은 뭐 철거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플랜카드 걸려 있고 이제 펜스가 다 쳐져 있어요. 근데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라고 보면 됩니다. 얘네들이 그냥 하나하나 따로 개발을 되긴 하지만 전체적인 그 지구 단위 계획에 맞춰 가지고 아까 그 용산 국제업무지구의 부수적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게끔 주상복합도 짓고 오피스 건물도 짓고 아파트는 아닙니다. 주상복합입니다. 이렇게 짓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투자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거 선인상가, 원효상가. 얘네 우리 이제 막 지난 정부 때 막 다주택자 막 규제하고 세금 양도세 어마무시 준 거 하고 이런 것들 있었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주택을 안 샀어요. 그래서 주택 안 사고 뭘 샀냐? 지식산업센터, 오피스텔 막 이런 거 샀거든요. 그때 이제 이쪽에 돈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이건 상가하고 주상복합으로 개발이 되면은 아파트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선인상가 그때 가격이 평당 뭐 한 4천, 3천 이 정도밖에 안 했어요. 지금 얼마인 줄 아세요? 최고로 비쌌을 때가 평당 3억씩 했어요. 10배 올랐었어. 그래서 특히 선인상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분이 막 한 평 반, 2평, 3평이면 엄청 큰 거야. 그런 것도 이제 접근도 쉬우니까 손바뀜이 어마어마하게 됐고, 그러니까 거의 한 10배 가까이 올라가지고, 그때 이제 여기 상가를 2개, 3개 그냥 기본으로 이렇게 샀거든요. 그때 사신 분들이 돈 많이 버셨어요. 저는 못 샀죠, 당연히. 그래서 지금도 이제 거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어떤 기대감으로만 이제 거래를 했었는데 이제는 실제 부시고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거든요.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봐요. 근데 이제 다만 선인상가 같은 경우에는 그 소유주가 너무 많아요. 면적이 얼마 안 되는데 소유주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대지가 한 평 안 되는 것들도 있어요. 그런 거 사면 청산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 사겠다 하면은 최소한 한 2평 가까이 되는 거, 1평 반 이상 되는 거는 매수하셔야 오피스텔이라도 받습니다. 더 큰 것들은 아파트 받을 수도 있고, 물론 어떻게 개발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 매수하게 되시면 그래도 한 평 반 이상, 2평 가까이 된 거는 가능한데 그 밑에 거는 사지 마셔라. 근데
지금 선인상가가 워낙 또 이제 유명하다 보니까 원효상가도 거래할 수 있는 물건들이 조금 있거든요. 원효상가 조금 저평가돼 있어. 근데 원효상가는 조금 사이즈들이 커요. 근데 이제 가성비로 봤을 때는 원효상가가 더 괜찮습니다. 개인이 거래 가능한 게 원효상가랑 선인상가가 있고요. 지금 12, 13동, 15, 17, 18동 이미 개발이 시작됐습니다. 15, 17, 18동 요거 그리고 12, 13동. 이게 12, 13동이 제일 빨라요. 예. 얘네가 지금 철거 들어갔고 얘네도 곧 철거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게 큰 법인들이 소유한 거기 때문에 본인들만 이제 어떤 자금 계획이나 이게 다 돼 있으면 바로바로 이제 개발이 가능해요. 그래서 종국적으로는 선인상가랑 원효상가만 빼고는 지금 이제 조만간 바로 이제 개발이 될 거다. 그리고 선인상가랑 원효상가도 뭔가 계획들이 구체적으로 잡히면 추진을 하겠죠. 근데 얘네는 이제 개인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동의서 얻고 뭐 재개발을 하듯이 그런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철도 지하화. 그 얼마 전에 철도 지하 선도 사업 발표했어요. 근데 서울은 없었어요. 지방이 이제 건설 경기 워낙 안 좋으니까. 지금 제가 이번 달 엄청 바빴다 그랬잖아요. 여기만 신났고 지방은 막 죽을 쓰려고 그래요. 막 진짜 막 거래도 없고 가격도 안 오르고 매수 문의도 없고 그리고 막 뉴스에 보면은 중개사 막 폐업한다 막 그런 많이 나오잖아요. 거의 다 지방입니다. 그래서 지방의 건설 경기, 부동산 경기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이제 요번에 선도 계획에는 그 지방만 선도 사업 선정된 게 다 지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철도를 지하화해서 그 위에 개발을 하는 거예요. 그 개발 이익 가지고 이 철도 지하화하는 그 예산으로 쓰는 거죠. 미리 채권을 땡겨서. 그래서 만약 서울을 하게 되면 어디가 제일 처음 될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용산에서 서울역 사이가 1호 사업이 되겠죠. 왜냐면 그 개발 이익이 어마무시하잖아요. 그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이걸 개발해서 이 개발 이익 가지고 남으면 주변도 할 수 있는 거고 하기 때문에 가장 땅값이 비싼 서울역에서부터 용산역이 이제 1호 사업이 될 거다. 이미 그 연구 용역은 들어갔습니다. 들어간 상태고 이것도 철도 지하 특별법, 법으로 제정될 만큼 무조건 갈 수밖에 없다. 전국적으로는 모든 지상철들이 다 지하로 내려가겠지만 예산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장 시급한 지역, 개발 이익이 많은 지역 먼저 진행이 될 겁니다. 서울역에서 용산역 구간이 사업성이 가장 높아요. 예. 그냥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제일 비싼 땅이 집중되어 있잖아요. 아마 뭐 내년쯤에는 선도 사업으로 지정되지 않을까. 그 연트로파크 가보신 분 계세요? 연트로파크도 경의중앙선을 경의선을 지하화해서 거기에 공원을 만든 거잖아요. 그렇게 공원을 만들어 놓으니까 상권이 쫙 생기고 MZ세대들이 즐겨 찾는 핫플이 됐잖아요. 지금 연트럴파크 워낙 핫하다 보니까 거기 땅값도 많이 올랐고 단독주택 사가지고 그린생활시설 개조해가지고 팔고 이런 것들 굉장히 빈번하게 됐고 초창기에 그때 그 작업을 했던 분들이 돈 많이 벌었어요. 물론 저는 못 벌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연트럴파크도 약간 이제 쇠퇴기. 그러니까 연트럴파크는 워낙 비싸다 보니까 이게 뭐 상수 쪽으로 가고 망원 쪽으로 내려가고 그렇게 이제 퍼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서울에서 용산역 구간도 이런 방식이 되겠죠. 이렇게 개발을 해놓고 공원이나 뭐 어떤 시설들을 만들어 놓으면 그 주변은 또 땅값이 많이 올라가겠죠. 그럼 여기서 우린 또 투자 아이디어를 착안을 해서 서울역 딱 붙어 있는 쪽에 어떤 근생이나 이런 것들, 조그마한 꼬마 빌딩이나 나중에 지금 꼬마 빌딩 사기 너무 좋은 괜찮은 눈여겨봐야 될 시기거든요. 그런 것도 투자 아이디어로 쓸 수 있습니다. 요거는 가자역에서 신촌역을 개발했을 때 이런 이미지다. 이건 영등포역을 개발했을 때 이런 이미지다. 참고만 하시고 그냥 연트럴파크가 롤모델이다. 이런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서울역 북부 역세권 재개발. 이 서울역 위쪽에 그 땅이 좀 있어요. 그게 지금 이미 착공이 들어갔습니다. 거기 뭐가 들어오냐면 여기 이게 조감도인데 39층까지 올라가고요. 지금까지 이거 보고 있었네. 39층까지 올라가고요. 컨벤션 센터, 코엑스 같은 게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강남에 코엑스가 있다면
강북에는 요 시설이 이제 대체를 할 거예요. 그리고 컨벤션 센터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오피스 시설도 들어오고 판매 시설도, 그러니까 우리 코엑스 가면 다 있잖아요. 없는 게 없잖아요. 막 영화관도 있고 쇼핑 시설도 있고 그런 게 똑같이 여기 들어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호텔도 들어오고. 그리고 하나 컨소시엄, 그러니까 하나가 건설 쪽으로 많이 막 우리가 널리, 아파트는 잘 안 지어. 근데 유명한 어떤 뭐 호텔이나 콘도나 이런 복합 시설 쪽으로는 하나가 최강이거든요. 하나가 맡아서 개발합니다. 잠실의 마이스 시설도 하나가 해요. 그러니까 하나는 이런 특화되어 있는 복합 시설 개발하는데 가장 원탑이다. 압도적으로 원탑이다. 하나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2029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면 공사하고 있어요. 이미 착공이 들어갔다 보시면 돼요. 이 서울역 마스터 플랜, 그러니까 철도 지하화를 하잖아요. 그 위에다가 이제 여러 가지 시설들을 짓고 서울역도 지하로 내려갑니다. 그 서울역 위로 또 이런 고층 빌딩들이 생겨요. 요게 지금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하는 거예요. 북부 역세권 들어가고 서울역도 지하로 내려가고 여기도 개발이 될 거고 철도가 다 지하화 될 거고, 이게 서울역 마스터 플랜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노들섬, 토마스 헤더윅 들어보신 분? 토마스 헤더윅이라고 그 되게 유명한 건축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약간 건축계의 아인슈타인 그 정도 급이거든요. 그분이 이 노들섬 그 디자인 공모하는데 7분인가 이제 그 공모해가지고 본선에 진출을 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토마스 헤더윅이었고, 국내 건축가도 있었고 해외 건축가도 있었고 한 7분이 이제 나와서 브리핑을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토마스 헤더윅이 만든 사운드 케이프라는 요 조형물이 이제 선정이 된 거예요. 우리 지금 노르상 가면은 좀 약간 그 공원 같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안에 이제 전시 공간도 있고 가면은 굉장히 좋은데, 그거 플러스 이런 그 공원을 좀 업그레이드 한다. 그리고 우리 시드니의 오페라 하우스처럼 한강에서 유람선 타고 딱 가면은 그냥 이게 압도적으로 멋있어 보일 겁니다. 그러니까 랜드마크급의 어떤 조형물이 생기고, 조형물뿐만이 아니라 그냥 공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올해부터 착공 들어갑니다. 지금 이미 그 3,500억 예산이 이미 잡혀 있고 2027년 완공하는데 2027년까지 이런 조형물까지 다 되진 않아요. 일부 이 밑에 있는 뭐 공사나 이런 것까지 해서 추가적으로 예산이 잡히면 요거까지 이제 올라가는. 요것도 잠깐 보실게요. 멋있겠죠. 나 이건 정말 됐으면 좋겠어. It's not about making the match starts outside of interscape. Very true. This is soundscape. Really interesting. 이분 이제 토마스 헤드윅. Make a truly 뭔가 오묘한 어떤 그 개념을 해서 만들었다는 내용이에요. and make strategic. 우리가 봐야 될 거는 Soundscape. 이런 So 디자인. you walk up it, and it rises and rises to create a dancing form that contains a connected route with rampways and steps and lawns and shrubs and a series of gardens. 되게 멋있겠죠. So 놀러 가고 this 싶지 isn't 않으세요? just one large sculptural gesture, but a collection of beautiful and explorable places available for everyone. And the underside will have special reflective quality. It reflects the activities of the island. 밤에는 이제 또 조명을 쏴가지고 확실히 눈에 띄게끔. Down the range island scheme didn't feel overbearing or overpowering on top of the existing island, but something that was 7 islands, so that then looked to create these islands in plan from a series of overlapping squares that not only relate to the patterns and grids. 안에 어떤 전시 공간이나 공연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은 다 업그레이드를 할 겁니다. Allow for a number of balcony moments and vantage points around the entire perimeter of the island. This is a loop, which is the two sides of the island. And makes 자, 이 정도 보시고 멋있죠. 이거는 또 이제 뭐 용산공원처럼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한 5년 내에 다 이루어질 거라서. 그리고 유엔사부지 개발. 더 파크사이드 서울 들어보신 분?
들어보셨어요? 가보셨어요 여기? 우리 지금 여기 보이나? 아 이쪽은 안 보이구나. 저쪽 회의실에는 보이는데. 여기 용산구청이에요. 여기가 용산구청이고 우리가 지금 이태원역 앞에 있잖아요. 녹사평역에서 쭉 내려가면은 이제 공사 한창 막 크레인 올라가고 있는 데가 있어요. 거기가 지금 유엔사 부지 개발하는 데예요. 그러니까 요 부지는 원래 용산공원이 그러니까 용산 기지였잖아요. 미군 기지였는데 미군 기지가 있고 부수적인 기능을 했던 데가 세 군데가 있어요. 아, 네 군데구나 정확히. 하나는 캠프킴, 하나는 유엔사 부지, 하나는 수송호 부지, 또 하나는 어딜까요? 아, 그게 뭐였지?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그러니까 장교들이 숙소로 사용했던 아파트가 있어요. 뭐뭐 베럭스라고 했는데 그게 나인원 한남이 됐습니다. 그게 나인원 한남이 됐고 나인원 한남 바로 앞에 또 부지가 있는데 그건 이제 공원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군 기지가 있었던 자리에 그런 것들을 이제 매각을 해서 개발을 하는 거죠. 나인원 한남도 우리 이제 한남대교 건너면은 보이잖아요. 근데 딱 보면은 사실 생각보다 별로지 않으세요? 뭔가 되게 이게 그 정도는 할까? 뭐 그런 생각 한 적 있으시잖아요. 층도 낮고 그래서 그게 원래 그 부지가 원래 이제 옛날에 그 외국인들 이제 숙소로 사용했던 그런 아파트들이 있던 부지였습니다. 그래서 유엔사 부지는 이제 말 그대로 유엔 사령부가 있던 부지고 요거를 11 건설 들어보셨나요? 뭐 엄청 유명한 건설 회사는 아니잖아요. 11 건설이 여기 목숨 걸었어요. 11 건설이 얘네가 평당 한 8천만 원 정도에서 여기를 한 1조 정도에 매입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뭘 짓느냐? 공동주택 420가구, 오피스텔 726실, 그리고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숙박시설. 숙박시설은 그 로즈우드 호텔이라고 글로벌 이제 호텔 체인인데 특급 호텔입니다. 걔네가 들어오기로 했고 이제 안으로 이제 스트리트 몰이 생길 거예요. 거기 이제 맛집이나 뭐 쇼핑몰이나 뭐 카페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가 이제 청아파트에서 바라본 공사 현장이고요. 이게 지금 공사 부지가 5만 제곱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맞은편이 용산공원, 이게 용산구청. 현대건설에서 이제 책임준공해서 맡게 되고요. 2027년 준공으로 알고 있어요. 여름에 가서 찍은 건데, 요게 청아아파트. 사업비가 14조예요. 감이 잘 안 오잖아요. 14조가 어느 정도인지. 한남 3구역의 면적이 엄청 크잖아요. 한 38만 제곱 되거든요. 걔네가 한 8조 들어가고요. 그리고 반포 1, 2, 4주구, 반포 DH 클러스터. 걔네가 10조 들어가요. 근데 면적이 한남 3구역에 거의 한 6분의 1밖에 안 되는데, 6분의 1 뭐래, 8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사업비는 더 높아요. 얼마나 고급스럽게 짓게 했어요. 그죠? 얘네가 어떻게 들어오냐? 이게 아파트 동이고요. 이게 로즈우드 이제 호텔, 요거는 이제 오피스 동, 이게 오피스텔이거든요. 그러니까 아파트는 다 대형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제 한남더일, 나인원 한남, 요런 형태의 이제 아파트가 여기 들어온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오피스텔은 이제 제일 작은 평형이 그러니까 아파트 기준으로 5구 타입만한 거, 그게 제일 작은 거고, 아파트 기준으로 8사 타입만한 것도 들어오고 그렇거든요. 근데 5구 타입만한 게 지금 이제 올해 상반기에 분양을 시작할 거거든요. 그게 32억. 그러면은 한남 뉴타운은 이제 5구 타입 기준으로 한 30억은 미니멈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5구 타입 기준으로 한남 뉴타운은 30억보다는 비쌀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8사 타입은 40억은 무조건 넘는다. 아무리 못한다 하더라도 40억은 넘는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파트는 얘네는 다 후분양할 겁니다. 다 짓고 난 다음에 분양할 거고, 오피스텔은 올해 선분양을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조감도예요. 이게 파크사이드 몰이라고 이제 쇼핑몰 조그맣게 들어오고, 이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상가를 이제 이용하는 거죠. 용산공원 전경을 볼 수 있죠. 용산 파크뷰. 그다음 아까 말씀드렸던
니블로베럭스가 나인원 한다고 됐습니다. 그리고 유인사는 설명드렸고, 이제 캠프킴이 얘네들 약 5만 제곱 되는데 여기는 아파트 3,000세대가 들어옵니다. 물론 이제 다른 시설도 같이 들어오는데 요게 지금 캠프킴 부지라고 보면 됩니다. 얘네는 이미 철거 다 됐고요. 가면 또 펜스 쳐져 있어요. 남영역 딱 붙어 있는 데라서 가시면은 펜스 쳐져 있어가지고 아 여기구나 알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정화 작업을 하고 있고요. 막 뉴스에도 많이 나왔어요. 막 오염도 막 무슨 몇 배 수치 몇 배 나왔다, 기준치에 몇 배 나왔다 막 맨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거 지금 정화 작업 하고 있고요. 정화 작업이 끝나면 LH가 이제 요거를 또 매각을 할 겁니다. 매각을 하면 이제 11건설 같은 회사들이 요거를 사들어서 이제 또 개발을 하는 거죠. 그런 형태로 이제 개발될 거다. 얘네는 특이하게 아파트 지구 단위 계획에 맞게끔 개발을 해야 되는데 지구 단위 계획 자체가 아파트가 들어가게 돼 있어요. 아파트만 들어가는 건 아니고. 그 다음 수성구 부지. 지금 우리 아까 더 파크사이드 서울 얘기했잖아요. 바로 밑에 붙어 있어요. 얘는 입지는 더 대박이야. 그리고 지금 이게 수성구 부지잖아요. 요게 지금 용산공원이고 요 삼거리 있지 않습니까? 요 삼거리에 신분당선이 들어옵니다. 그럼 초역세권에 뭔가 또 이제 생기는 거죠. 수성구 부지도 지구 단위 계획이 있어요. 그러니까 캠프킴이 매각이 되면 그 다음 수성구 차례예요. 수성구 부지 지구 단위 계획은 전략 용도, 문화 및 집회 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관광 숙박 시설. 그러니까 공연장이나 뭐 이런 게 들어올 거고, 전시장 이런 거 들어올 거고, 관광 숙박 시설, 호텔, 특급 호텔 들어오겠죠. 그리고 업무 시설 중 공공 업무 시설. 우리 이 주변에 대사관들 엄청 많잖아요. 그 대사관의 부수적 기능하는 어떤 오피스 이런 것들이 들어올 거고, 노유자 시설. 이게 말이 노유자 시설이지. 지금 용산공원이랑 연계해서 휴식할 수 있는 뭐 이런 형태의 이제 그 시설이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길이 아까 말씀드린 삼거리 있잖아요. 그쪽에서 남산 방향으로 가는 길이고 여기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분당선이 생기고 용산공원과 연계해서 개발할 수 있게끔 뭔가 또 들어올 것이다. 물론 지금 뭐 결정된 건 없지만 지구 단위 계획에 맞게끔 어떤 개발 형태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용산의 교통 볼 건데 서울역에 이제 GTX 2개 노선이 들어오는 건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얼마 전에 GTX A가 이제 서울역에서부터 저기 파주 운정까지 뚫렸습니다. 12월 28일, 작년 12월 28일 날 개통했어요. 그래서 운정에서 서울역까지 오는데 22분밖에 안 걸립니다. 그리고 완전 개통이, 그러니까 지금 동탄에서 수서까지는 뚫렸잖아요. 그리고 수서에서부터 서울역까지 연결이 안 됐어요. 삼성역이 지금 아직 공사가 안 된 상황이어서. 그래서 지금 서울역이랑 이 수서역, 삼성역 연결을 하는 게 2028년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게 뚫리면 GTX가 완전 다 뚫리는 거고, GTX B 또한 이제 그 착공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시면 용산에서 상봉역까지는 공공이 개발을 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 민자 구간이라고 써 있잖아요. 요 라인은 이제 민간 기업들이 이제 공사를 하게 됩니다. 이 공공에서 하는 거는 이미 착공은 들어갔고요. 민자에서 하는 건 언제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만 개통 목표는 2030년이라고 하는데 조금 더 걸리긴 할 거예요. 그러면은 서울역은 GTX A랑 B가 지나다니는 GTX 환승역이 있는 데가 3개밖에 없습니다. 삼성역, 청량리역, 서울역. 그리고 서울역은 이미 이제 국가역이잖아요. 그래서 이미 노선들도 많이 다니고 있는데 이제 GTX 환승역까지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GTX B가 지금 그 송도까지 가고 GTX A가 운정에서부터 이제 동탄까지. 그러니까 동서남북을 이 GTX 서울역이 다 어디든지 이동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신분당선 연장. 지금 신분당선 연장선이 지금 신사역까지는 뚫려 있어요. 이거 몇 년 됐거든요. 근데 이제 신사역에서부터 용산역까지 이제 뚫릴 겁니다. 이거는 확정인데 결론적으로 이것도 용산기지 반환이 언제 되느냐,
에 따라서 속도가 더 날 수 있는데 지금 얘네 뚫을 수 있는 구간은 이제 어느 정도 그 협의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조만간 이제 들어갈 걸로 지금 예상은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용산이 가장 유일한 단점이 강남 접근성. 강남 접근성이 확 떨어져요. 저도 이제 계약 때문에 강남 많이 가는데 저 버스 타고 가거든요. 다리를 건너야 돼요. 지하철 교통이 없어요. 근데 이제 신분당선이 뚫리고 나면 용산에서 강남까지 한 정거장이면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동빙고역 보이시잖아요. 이게 아까 그 제가 말씀드린 그 수송부 부지 삼거리 거기 앞에 생기고 보강역이 여기에 이제 동빙고역이 생기고 여기에 여기 한남 4구역, 3구역 경계 여기가 한남 뉴타운의 메인 거리거든요. 신동 아파트 바로 앞에 여기에 보강역이 예정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동빙고역은 확정이고 보강역은 예정인데 지금 한남 뉴타운 다 해서 12,000세대 그리고 뭐 파크사이드 서울, 뭐 청아아파트, 한남 1구역 여러 군데 다 합하면 16,000세대 되거든요. 얘네가 새로 들어올 걸 예상을 하면 이 예정이 아니라 확정으로 이제 바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강역 생기고 지금 한 정거장이면 바로 신사역까지 갑니다. 이 신분당선이 판교까지 다 갑니다. 판교, 분당까지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강남 지나서 판교 거쳐서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굵직굵직한 업무지구들을 다 관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있는 수요가 용산으로도 올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노선이다. 파급력이 저는 굉장히 클 걸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 모빌리티 연구소. 여기 국제업무지구잖아요. 국제업무지구 바로 앞에 보면은 여기 현대차 그 AS 센터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 현대차 부지를 그 현대차의 UAM 그 항공택시 알잖아요. 그거랑 미래의 성장 동력을 찾으려고 그것과 관련된 연구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 연구 인력 14,000명이 이쪽으로 이제 이동하게 됩니다. 여기 지금 착공했는데 국제업무지구 딱 붙어서 현대차 미래연구소가 이쪽에 들어온다. 그러면 여기 14,000명의 현대차의 핵심 연구 인력이 다 이쪽에서 이제 연구를 하게 되는 거죠. 요게 이제 조감도고 지금 착공 들어간 상태입니다. 요 조감도.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개발 호재들을 말씀드렸는데 굵직한 것만 얘기를 한 거예요. 짜잘하게 막 이런 조그마한 것들은 얘기도 안 했어요. 이 용산 개발 호재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하루 종일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스터디를 계속 해야겠지만 전국적으로 용산 개발의 핵심은 이 용산공원을 중심으로 한 이 국제문화교류축과 국제업무축 이렇게 축으로 개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역 아까 북부 역세권부터 국제업무지구까지 이런 식으로 쭉 철도도 지하화될 거고 이 안으로 또 아까 그 여러 가지 그 시설들이 또 들어오겠죠. 요거랑 지금 남산에서부터 용산공원 한강까지 이뤄지는 녹지축이랑 그리고 국제문화교류축이라고 해서 우리 지금 이 한남 쪽으로 이제 대사관, 공사관, 영사관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거랑 이태원에서 이제 여러 가지 국제 문화들이 이제 섞여서 이런 문화 형태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을 10분 발휘 활용을 해서 그것과 관련된 어떤 개발을 한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유엔사 부지가 그거과 관련된 개발을 일환으로 지금 개발이 되고 있고 수송부 역시 마찬가지고 요 라인으로 따라 또 개발축이 또 생깁니다. 그리고 지금 이촌역 아시죠? 이촌역 거기도 지상철이에요. 거기도 다 지하화가 될 거고 도보로 국제업무지구까지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게이트웨이가 또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게 권역 개발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 권역 개발이 종국적으로는 우리나라 서울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핵심 수단이 된다. 그래서 강남 개발할 때처럼 그냥 획일적으로 개발하는 게 아니라 모든 좋은 스마트 시티와 관련된 여러 가지 4차 산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개념들을 도입을 해서 개발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용산이 제가 아까 설명드린 여러 가지 호재들 다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다 된다면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의 글로벌 경쟁력을 상승시킬 수 있는 기회이고 지금 3도심의 포화 상태인 그 부수적인
어떤 그 기능을 분할할 수 있는 지역이고 서울역이 또 교통의 중심지잖아요. 그리고 남산, 용산공원, 한강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녹지도 풍부합니다. 그리고 국제업무지구에 들어오는 여러 가지 그 뭐 국제기구라든지 글로벌 기업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글로벌 업무 중심지가 되고 서울의 위상을 또 올려주겠죠. 그리고 여러 가지 스마트 시티, 4차 산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개념들이 도입되면서 어떤 외국인이 왔을 때 아, 서울은 정말 최첨단 도시구나 이런 거를 느낄 수 있게끔 그렇게 개발이 될 겁니다. 그래서 자치구 중에 개발 가용 부지가 가장 크고 우리 아까 정비 사업도 다 알아봤잖아요. 그런 것까지 다 완성이 된다면 정말로 이제 그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의 서울의 위상을 한 단계 이렇게 올려줄 수 있는 우리나라 지금 막 여러 가지 이제 그 여러 가지 기구들에서 조사를 하잖아요. 글로벌 도시들의 어떤 국제 경쟁력 순위 쫙 하면은 우리나라가 막 7등까지 간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한 12위에서 20위 사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냥 딱 우리나라 OECD 뭐 무슨 뭐 순위 뭐 경제 뭐 순위 이런 거보다 못 미쳐요, 서울이. 그거보단 높아야 될 거 아니야. 그 이상으로 갈 수 있는 어떤 키가 이 용산구가 어떻게 개발되느냐에 따라서 바뀔 거고 이것들이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잖아요. 지금 강남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개발할 게 없어요. 근데 지금 용산은 계속해서 개발이 되고 인프라가 바뀌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예를 들어 뭔가 투자를 한다면 이 인프라 주변 인프라가 바뀌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할 수 있다. 그만큼 수익을 더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